저에겐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전 그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고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다 죽여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진 목숨 독하게 살아남아서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결심하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디어 이 원한을 갚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나던 날 읍내 산부인과에서는 또 다른 녀석이 같이 태어났는데 그 녀석이 바로 제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된 제 친구 이수재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지만 한 동네에서 또래는 저와 수재뿐이다 보니 우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초중고도 줄곧 같이 다녔어요. 둘 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부모님들이 모두 일을 나가시면 우리 둘이 하루 종일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개천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숲이며 들이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둘 다 외동이다 보니 형제보다 더 형제처럼 지냈고 커갈수록 서로에게 더 의지하면서 절친이 되었죠. 학교 들어가서는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항상 등하교도 같이 했고 방과 후에는 읍내 만화방이나 오락실에 가서 정신없이 놀다가 겨우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숙제도 안 하고 늦게 다닌다고 분명 부모님께 야단 맞을 게 뻔했지만 우린 그저 둘이 함께해서 즐겁고 신이 났어요. 둘이 워낙 친하다 보니 양쪽 집에서도 우리를 인정했고 우리 집에서 놀다가 수재가 자고 가거나 제가 수재 집에서 놀다가 밥을 얻어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눠 먹고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항상 함께하는 게 우리만의 규칙이 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둘 다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전 석간신문 배달을 했고 수재는 우유 배달을 했어요. 둘 다 배달을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혹 둘 중 하나가 배달이 늦게 끝나면 항상 기다렸다가 같이 왔는데 어둑한 시골길을 비추는 반딧불과 달빛을 벗삼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려가는 그 기분은 세상 최고였어요. 우리의 우정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내는 반딧불 같다 생각했고 영원히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야, 이수재,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왜 죽어?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 자식.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정도로 우린 하나라는 말 아니냐. 그래, 우린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거야. 물론 우리 사전에 배신 따위는 없다. 오직 우정만 있을 뿐이다. 그 시절 우리에게 우리는 전부였고 모든 것을 걸 만큼,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우리의 우정을 시험하는 일이 터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신문 배달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신문이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싸야 하고 신문을 집집마다 그냥 던지면 또 비에 젖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대문간에 잘 꽂아놔야 해서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어요. 겨우 배달을 끝내고 늘 우리가 만나던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재가 안 오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우유 배급소에 갔더니 수재는 영업소 소장님께 야단을 맞고 있었어요. 비에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우유도 다 쏟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겁니다. 수재의 잘못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배달하다 생긴 일이니까 모든 것은 책임져야 했고 수재는 그동안 일한 것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수재는 그달 월급을 타면 운동화를 살 계획이었거든요. 구멍이 나서 비만 오면 밑창에서 물이 새니까 양말도 다 젖고 냄새도 심하고 그랬습니다.
전 월급을 타면 엄마 생신이라서 화장품이라도 사드릴 계획이었고요. 제 인생 최고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늘 일을 많이 하셔서 손이 트고 거칠어진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제 녀석의 다 해진 운동화를 보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결국 전 불효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정을 선택한 거죠. 월급을 타자마자 읍내 신발 가게에 가서 수제의 운동화를 샀어요. 수제는 미안하고 고마우면서도 묘하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복잡한 심정이 된 듯 처음엔 안 받겠다고 괜히 화를 내더니 제가 억지로 새 운동화를 신겨주었더니 눈물을 뚝 흘리는 겁니다. 고마워, 영수야. 야, 우리는 같이 죽고 살기로 했잖아. 형이 돈이 별로 없어서 미안하다. 이 다음에 형이 돈 많이 벌어서 더 기끌나는 걸로 사줄게. 그렇게 전 우정을 얻고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수제는 다른 알바를 했고 우린 서로의 월급을 하나로 모아서 필요한 것을 사고 함께 나눠 쓰기도 했어요. 나중에 군대도 같이 가고 합동결혼식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실과 바늘처럼 항상 붙어 다니다 보니 우리 둘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항상 수재에게 부끄럽지 않는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정이고 영원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나란히 상경했습니다. 둘 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졸업하면 무조건 서울 가서 돈을 벌자고 했거든요. 낯선 곳이었지만 그만큼 가능성도 기회도 많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로공단에서 같이 공장을 다녔는데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둘이 함께라서 좋았고 같이 자취를 하면서 저는 식사당번을, 수재는 청소당번을 정해 나름 알뜰살뜰 살아가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저축도 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여자애들이 있었지만 우린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자고 굳게 다짐했어요. 누가 그랬대요. 성공의 3가지 방해물은 담배, 술, 여자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암튼 철없던 그 시절 우리에겐 금기어였어요. 그렇게 공장을 3년 정도 다녔을 무렵 우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재가 먼저 입대하고 2달 뒤 제가 입대를 했어요. 군대 가서도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무반 선임이나 동기들은 다들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오는데 저와 수재는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군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룰 꿈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더욱 서로를 격려했죠. 다들 사내들끼리 그게 무슨 짓이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우린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재가 휴가를 나오면 우리 부대로 찾아와서 면회를 했고 반대로 제가 휴가를 나가면 수재 부대로 찾아가서 외박을 신청하고 그랬어요. 의정부 밤거리는 그야말로 외박 나온 군발이와 그들의 여자친구로 가득했고 가는 식당마다 데이트하는 남녀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는데 군발이 둘이 같이 밥 먹고 건전하게 같이 차 마시다가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귀대하는 건 우리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수재가 먼저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미리 터잡고 있을 거라던 수재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제대하자마자 수재의 시골집에 가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통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녀석이 연락을 안 할 애가 아닌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이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굳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건 혹시나 하는 나쁜 생각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재가 꼭 연락할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전 어떤 일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충 알바나 하고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자동차 영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제 성격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영업의 경우 저처럼 사교성도 좋고 부침성 갑인 사람이 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10분 이내에 친해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고 그냥 친해지는 것을 넘어 저를 믿게 만드는 묘한 재주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추어야 했기에 시기별, 종류별, 모델별로 자동차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심지어 간단한 정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전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진심을 판다는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했고 무조건 비싼 차가 아니라 고객의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꼭 필요한 차를 권해드렸어요. 물론 비싼 차를 팔면 그만큼 저에게 떨어지는 인센티브는 많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진심이 통했는지 매달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점점 영업일에 자신감도 붙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소형 자동차를 구매하러 왔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초보인 탓에 처음 차를 뽑을 때부터 참 손이 많이 가는 여자였어요. 자동차 기능과 조작 방법에서부터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다는 것은 물론 도로 연수까지 시켜주었습니다. 나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차에 무슨 일만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차가 방전되었다고 연락,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고 연락, 바퀴 펑크가 났다고 연락을 해댔습니다. 고객님, AS 센터 전화번호 가르쳐드렸는데 거기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밤이라서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막 차를 타고 나오다가 앞에 못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뭔가 김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바퀴에 구멍이 나서. 네, 제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실 한 명의 고객에게 믿음을 주면 10명의 다른 고객이 연결될 수도 있는 게 영업이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바라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은 정말 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날 자다 말고 달려가서 바퀴를 교체해 주었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이름 아시죠? 네, 강미선 씨. 알고 계시는군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 고객들 중에 자동차를 사겠다는 분이 2분 계신데요. 제가 내일 영수 씨에게 신세만 졌는데 이번 기회에 좀 갚아볼까 하고요. 사실 자기 고객 중에 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달려와서 실은 내색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직업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고객을 소개시켜줘도 욕은 안 먹겠구나 싶더래요. 둘 다 영업직이다 보니 서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죠. 매일 실적하고 싸워야 하고 고정급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월급이 산정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편이었어요. 전 그제야 이 여자, 아니 미선 씨가 왜 그렇게 저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기보다 참 영리하고 지혜로운 여자 같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린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동갑이다 보니 금방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한두 번 만나 얘기도 하고 밥도 먹다 보니 어느새 절친이 되었습니다. 제 고객 중에 보험을 들려는 분이 계시면 미선이에게 소개시켜주고 미선이는 고객 중에 자동차를 사거나 바꿀 분이 계시면 항상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윈윈 하던 어느 날 미선이 그달이 영어방이 됐다면서 한턱 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우린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둘이 모텔에서 깨어났어요. 간밤에 서로 대형 사고를 쳤던 거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미선이가 대뜸 그러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됐는데 결혼해. 서로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아니, 그렇긴 한데. 뭐야, 너 내가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원래 결혼은 갑자기 하는 거래. 그냥 날 잡자, 응? 알았지? 이럴 경우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해야 하는데 미선이가 먼저 당차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미선이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결혼 상대로 생각한 적은 사실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미선이 말 맞다나 결혼은 갑자기 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우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찬 미선이, 아니 아내는 결혼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니까 앞으로는 둘이 함께 의기투합하여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제 고객 중에 제법 큰 규모의 마트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접을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객님에게 작은 봉고차부터 소형차, 대형차까지 여러 대의 차를 팔았고 가끔 명절에 일손이 딸리면 서비스 차원으로 마트에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거든요. 목도 좋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이라 고객분께 말씀드리고 좋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둘 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은행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오픈 한 달 전부터 마트 운영부터 거래업체와의 관계, 물건 진열 방법, 이벤트나 홍보에 이르기까지 고객분께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보름 정도는 마트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실전 경험도 쌓았어요. 대형마트는 아니었지만 일대에서는 꽤 큰 규모였고 가까운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고정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마트를 관리하면서 거래처 관리를 맡았고 아내는 직원들 관리와 손님 접대며 카운터를 맡았어요. 초반에는 주인이 바뀐 탓에 손님들이 조금 낯설어했지만 우리 둘 다 워낙 사교성과 부침성 하나는 갑인 사람들이라서 곧 동네 아줌마들의 마음을 휘어잡았고 장사도 점점 잘 되었습니다. 배달은 원래 안 했는데 알바생을 뽑아서 배달도 하고 매일 마트 마감 시간에는 왕창 세일도 하면서 우리 마트는 어느새 동네 명물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마트 청소를 하고 물건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진열하고 저녁 8시에 마감할 때까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대출금을 다 갚았고 옆가게까지 얻어서 작은 물류 창고를 만들었어요. 우린 좀 더 열심히 해서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하기 전까지는 아이 갖는 것도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마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 알바생을 쓰는 것보다는 출퇴근하는 정직원을 뽑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붙이고 지원서를 받았는데 지원서 중에 제 친구 수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수재가 맞았어요. 당장 연락해서 수재와 만났습니다. 군대 이후 장장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아, 이 자식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네 연락 기다렸는 줄 알아? 아, 정말 미안.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어. 야, 근데 영수, 너 정말 성공했구나. 난 지나가다가 공고를 보고 그냥 넣어본 건데. 세상에, 네가 이 마트 사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수재는 좀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연락을 못했던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제대하던 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사망하신 뒤였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이미 아버지는 도박을 내서 시골집을 날렸고 빚도 많은 상태였대요. 빚쟁이들이 아버지 장례식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라고 난리를 치고 조의금을 다 가져갔으니 손에 돈 한 푼도 없었답니다.
결국 빚쟁이들 몰래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군에서 조금 모아두었던 돈으로 지하 단칸방을 겨우 얻었지만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답니다. 평생 일하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는 무릎을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고, 수재는 밤낮 없이 돈을 벌러 다녔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마저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신 거라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소송을 거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참 고단했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지만 사는 게 낙이 없었고 날마다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더랍니다. 그때라도 날 찾아왔어야지. 살면서 네 생각 많이 했어. 그런데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걸로 차마 못 가겠더라. 그 사이 저도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갔으니까 만약 수재가 찾아왔다고 해도 못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된다는 말처럼 결국 우린 만났다는 생각이 너무 기뻤고 마치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은 것 마냥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한잔 했는데 수재는 취기가 오르자 옛날 생각이 나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더군요. 너 그거 기억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랬던 거. 그걸 어떻게 잊냐? 한 번 우정은 영원한 우정인데 우린 운명이야 임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또 만나게 됐잖아. 암튼 너라도 잘 돼서 정말 기쁘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우리 마트에서 새 출발하자. 이 형님이 팍팍 밀어줄게. 알겠지? 고맙다 영수야. 야, 우리끼리 고맙기는. 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수재가 너무 가여워서 꼭 안아주고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분명 수재는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을 것이고 어쩜 몇 번쯤은 제가 살던 자취방 앞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을 거예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면서 뜨거운 맹세를 한 우린 어린 시절 꼬마들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수재는 우리 마트 총 매니저가 되어서 일을 했어요. 녀석은 한 번 하면 끝장을 낼 정도로 열심히 하는 편이라 전 든든했습니다. 아내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셋 다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전 상가 번영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상가에서 우리 마트가 제일 장사도 잘 되고 또 제가 가장 젊다 보니 빠리빠리하게 일도 잘할 것 같다고 만장일치로 뽑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간부직을 맡다 보니 의욕이 넘쳤어요. 자나깨나 상가 번영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마트 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재와 아내가 있으니까 별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 앞이 소란스러워서 나가봤더니 수재가 웬 붕어빵 장사 할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붕어빵을 팔아요. 재수없게. 죄송해요. 여기가 넓어서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당장 꺼지라고. 곧 손님들 오시면 주차해야 한다고. 수지야, 무슨 일이야? 아니, 이 노인네가 우리 주차장 앞에 붕어빵 리어카를 대고 장사를 하잖아. 어르신은 연신 죄송하다고 굽실거리더니 붕어빵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제가 갑자기 부르자 어르신은 살짝 긴장하신 듯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여기 말고는 장사하실 데가 없으세요? 네, 다들 먹고 사느라 누구누구 편히 봐주기는 어렵지요. 괜찮은 길목은
이미 다 포장마차나 장사치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데는 자리세를 내야 한대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손주 녀석이랑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생각 없이 거기다 리어카를 댔어요. 어린 손주랑 둘이 사세요? 아드님은 안 계시고요. 지 아들만 맡기고 어딘가 훌러덩 가버렸어요. 아휴. 그럼 우리 마트 입구에서 한번 장사해 보시겠어요? 네? 아유, 거긴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목도 좋은데 저 자리세 낼 돈 없어요. 자리세 안 받을 테니 거기서 장사하세요. 목도 좋아서 장사 잘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장사 시작하세요. 아니 이거,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린 손주와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뭉클했습니다. 마트 입구는 평소엔 거래업체에서 홍보 제품의 시식회도 열리고 각종 이벤트도 했어요. 그야말로 우리 마트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선뜻 어르신에게 내어드리자 수제도 안 해도 불맨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영수야, 어르신이 불쌍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 자리는 아니야. 차라리 주차장 쪽으로 가시라고 하자. 그쪽은 손님들 주차해야지. 그리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르신 위험할 수도 있어.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럼 자리세라도 받아야지. 무슨 생각이야? 생각은 무슨 생각. 사장 마음이다 왜? 불만들 있어? 그냥 어르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수제 너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래. 어린 손주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야, 그런다고 우리 마트가 망하냐?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 아유, 아주 노벨 평화상 나셨네 나셨어. 그렇게 어르신은 마트 입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손님들도 많다 보니 덩달아 어르신의 붕어빵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전 오감에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으신지 살펴드렸고 겨울이면 핫팩도 드리고 손님이 없을 때는 잠깐 마트 안에 들어와 계시라고 나름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언젠가 어르신이 제 주머니에 봉투를 푹 넣어주시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돈이었어요.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돈입니까? 사장님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리세도 안 내면 그게 어디 사람인가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받아줘요. 이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 맛있는 거라도 사주세요. 가끔 지나가다 막 나온 붕어빵 하나를 건네주시곤 했는데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붕어빵을 먹다 보면 어린 시절 붕어빵 먹던 기억도 나면서 추억에 젖곤 했습니다. 어르신은 젊어서 온갖 고생을 다 했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되기만 바랬는데 그것도 이제 틀렸다면서 어린 손주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쓸쓸히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 부모님들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상가 번영의 일로 늘 바빴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거의 수제가 맡아서 했고 아내와도 큰 문제 없이 마트는 잘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수제와 제 아내가 이상한 관계라는 거였어요. 둘이 친한 데다 마트 일 때문에 워낙 붙어 다니다 보니 그런 소문이 날만도 했죠. 처음엔 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가 사람들이 저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김 사장,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있어? 잘 알아봐. 왜 이러세요. 우리 아내하고 수제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목숨을 걸고 보장해요. 에이그, 저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세상에 절대로라는 건 없네 이 사람아.
사람들이 자꾸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씩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느 날 수재가 살고 있는 원룸을 괜히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마침 수재도 아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원룸을 간 건데 그날 수재가 감기 몸살로 일찍 들어왔다고 약을 먹고 자고 있는 겁니다. 괜히 수재를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안고 돌아왔어요. 또 어느 날은 수재와 아내가 물류창고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통 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류창고 안에 몰래 CCTV를 달았는데 수재와 아내가 들어와도 물건을 나르고 장부를 보면서 뭔가 얘기할 뿐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럼 그렇지. 아내와 수재가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안심했고 두 사람을 의심한 제가 참 허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붕어빵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자꾸 망설이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주저하시는 게 이상해서 집요하게 물었더니 김 사장, 나도 많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진짜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김 사장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았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은 며칠 전 물류창고에 붕어빵 리어카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수재가 누구랑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아침 저녁으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게 안 된 마음에 마트 옆 물류창고에 리어카를 넣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은 그날도 붕어빵 리어카를 가지러 창고에 들어갔는데 수재는 아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통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 여기 사겠다는 작자가 드디어 나타났어. 너 인감이랑 챙겼지? 그래. 우리 빨리 팔고 여기 뜨자. 알겠지? 사랑해. 수재가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르신은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괜한 말을 했다면 다행인데 느낌이 세서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거짓말을 할 뿐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수재가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맥락상 우리 마트를 빨리 팔고 여길 뜨자는 말 같았는데 그때부터 전 가슴이 벌렁거리고 계속 나쁜 생각이 들어서 진정이 안 됐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언제나 맞는다고 하지만 제발 이번만은 아니길 간절히 빌었어요. 여전히 수재와 아내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붕어빵 어르신의 그 말도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때 수재와 아내가 같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어요. 일단 그날은 두 사람에게 별 내색 없이 평소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먼저 마트에서 빠져나갔고 30분쯤 뒤에 수재가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전 수재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수재가 간 곳은 우리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들어간 곳은 우리 집이었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낮에 둘이서 그것도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서로 엉켜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전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믿었던 두 사람이었기에 문을 여는 순간에도 제발 아니기를 그렇게 빌었기에 둘의 불륜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보다 절망이 먼저 제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두 사람은 옷도 채 입지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시끄럽고 짐 싸서 당장 나가.
영수야, 미선 씨 잘못 아니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갈게. 제발, 그냥 다 나가. 나가, 꺼지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 아세요? 발등이 아니라 온몸이 칼로 난도질 당한 그 고통을 아세요? 차라리 다른 남자였다면 이토록 절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하필 내 목숨과도 같다고 말한 녀석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괜히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파출소까지 갔어요. 아니, 번영의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잘 안 드시는 술까지 잡수시고 뭔 일 있어요? 네? 소장님, 제가요 오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콱 찍히고 보니까 정신이 확 들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한 잔 먹었습니다. 전 일사불성이 되어서 그대로 파출소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깨어나 집에 와보니 이미 아내는 짐을 싸들고 나간 뒤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제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살맛대고 살아온 시절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두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러는 건지 뒤늦은 분노가 일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마트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출근하니까 낯선 사람이 새 주인이라고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갔더니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마트를 둘러보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당신 누구요? 누군데 남 영업장에 와서 이러는 거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요? 나 여기 사장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사장은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계약을 했어요. 뭐라고요?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이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제 인감을 몰래 가져다가 대리 계약을 했어요. 결국 붕어빵 어르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간 분노가 폭발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당장 수제 원룸으로 달려갔지만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심지어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다 받아서 튀었습니다. 그 원금과 이자를 몇 달 갚지 않아서 집도 압류가 된 상태였고 경매 통지서까지 날라와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둘이 무슨 작당을 했는지도, 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내 뒤통수를 칠 줄도 전 정말 몰랐어요. 걸음조차 걸을 힘도 없었지만 경찰에 신고했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종적을 감추었으니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실성한 채로 아내를 찾아다니고 수재를 찾아다녔습니다. 깨어나면 괴로워서 또 술을 마시고 또 거리로 나가 헤맸어요. 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린 그 둘을 만나기만 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또 술을 먹었습니다. 결국 길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깨어나 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 말은 웬 할아버지가 절 발견하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깨어나면 전화해달라는 메모지를 놓고 갔다는 겁니다. 전 그럴 정신도 없었고 머릿속은 온통 도망간 아내와 수재를 잡는 것만 가득 차서 메모를 받아놓고도 어디서 흘려버렸는지도 몰랐어요. 응급실을 나와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누른 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한강이었습니다. 순간 욱해서 죽어버릴까 한강으로 뛰어들었지만 겁이 났어요.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염없이 걷다 보니 국도변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산길을 타고 오르고 오르다 보니 작은 암자가 나왔어요. 며칠 내내 걸어서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서
더는 걸을 수도 없었고 거기서 잠시 묵게 되었습니다. 지쳐서 겨우 잠이 들어도 온갖 악몽만 꿨습니다. 아내가 깔깔대고 저를 비웃기도 하고 수재가 저를 후려치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숲길을 헤매다가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도 꿨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범벅이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법당에 들어가서 엎드려 한참을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들끓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살에서 겨우 회복되니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내에 대한 분노도 수재에 대한 배신감도 모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수는 보란듯이 더 잘 살아내는 거라고 누군가 그랬죠.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망가지지는 말자고 생각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새 6개월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길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주인이 바뀐 마트는 간판도 인테리어도 다 바뀌어 있더군요. 어느 한때 제가 저 마트 사장이었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데 문득 마트 사장이 절 알아보고는 붙잡았어요. 마침 잘 왔다면서 물류창고에 있는 짐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버릴까 했는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물류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 구석에 붕어빵 리어카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왜 이걸 두고 가셨는지 이상했습니다. 마트 사장에게 물어보니 마트를 인수하고 난 이후로 어르신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붕어빵 장사를 접으신 건지 어르신 연락처를 모르니 일단 몇 가지 짐들을 붕어빵 리어카에 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붕어빵 장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 어르신이 리어카를 안 찾아간 걸 보면 장사를 접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같았죠. 언젠가 어르신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만드시나 옆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길로 전 물류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몇 가지를 팔고 돈을 마련해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 찾아다녔지만 목이 좋은 곳은 이미 다른 장사꾼이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러 어느 가게 앞에 양해를 구하고 장사를 시작해도 곧 단속이 떠서 리어카를 들고 달아나기 바빴어요. 그러다 가게 된 곳이 어느 놀이터였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엔 반죽을 만드는 것부터 팥을 얼만큼 넣어야 알맞게 마시는지 가늠이 안 돼서 실패도 했는데 차츰 손에 익으면서 제법 맛도 모양도 만들어졌어요. 다행히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애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오후 시간에는 제법 장사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땐 하루하루 제 마음속에 담긴 분노를 씻어내고 원한을 털어내는 마음으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 비워내자고 생각했죠. 아무 생각 없이 반죽을 하고 팥을 삶고 달구어진 팬에서 붕어빵을 구워내는 그 순간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머리도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녀석이 붕어빵을 사 먹다 말고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왜 꼬마야? 붕어빵 맛이 이상해? 아니요. 근데 왜 아까부터 아저씨를 빤히 쳐다봐? 저 아저씨 알아요. 어? 날 알아? 우리 집에 아저씨 사진 있어요. 내 사진? 너 누군데? 처음 보는 꼬마가 절 안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신기해서 물었더니 꼬마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놀이터 앞으로 벤츠 한 대가 다가와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이고,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셨네. 분명 붕어빵 어르신이었는데 너무나 귀티가 흐르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딜 갔었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그때 응급실에서 혹시 내가 준 쪽지 못 받았어요? 네? 그럼 그 쪽지가 어르신이... 그래요. 사장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내게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급히 가느라 연락처만 남겨뒀던 건데 한 번은 연락하겠지 싶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이 붕어빵은... 네. 물류창고에 어르신이 그냥 두고 가셔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르신 모습이 너무 변해서 제가 알던 그분이 맞나 깜짝 놀랐어요. 전 그렇게 어르신 댁에 갔습니다. 꽤 부자 동네의 목 좋은 곳에 커다란 5층 건물이 모두 어르신 소유라고 하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마트 앞에서 붕어빵을 파시던 모습과는 너무 판이했어요. 그 건물 1층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은 병원이었고 4층은 사무실이었어요. 그리고 맨 위층에 어르신과 손주인 꼬마가 같이 산다고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넓고 환한 거실 한편에 저와 어르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마트 앞에서 어르신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죠. 아마도 손주는 그걸 보고 절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저씨한테 항상 은혜를 입었다고요. 할아버지 은인이시라고. 은인은 무슨... 어르신이 말씀하시던 그 손주가 이 녀석이군요. 참 영리하게 생겼네요.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살지요. 헌데 이런 말씀 여쭤보는 게 실례인 것 같긴 한데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신 게 좀... 제 말에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어르신은 어느 시골의 면장님이셨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나름 명문가였대요. 하지만 말만 명문가였지 크게 재산이 있거나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답니다. 그나마 있던 전답은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다 날렸고 아들 하나 있던 것도 엇나가기만 해서 일찌감치 객지로 나가 떠돌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 녀석만 두고 다시 가버렸고요. 면장을 하고 은퇴를 했지만 이미 연금을 아내 병원비로 미리 당겨 쓰는 바람에 결국 노후엔 이 집 저 집 농장에 일도 나가고 공사판에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나이는 있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생각 끝에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대요. 팔다가 못 팔면 손주 녀석하고 욕이라도 하면 되니까 당장 미천없이 하기 쉬워서 그 일을 했어요. 마침 우리 마트에 좋은 자리를 줘서 장사도 잘 되었고 저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터지고 거의 폐인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울 방법은 없고 정말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선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도로가 뚫린다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답니다. 그 선산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그저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갈 정도였대요. 그런데 강산이 변하니까 그런 날도 오더랍니다. 여기저기서 선산을 팔라는 연락이 빗발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제가 우연히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메모를 남겼던 거고요. 그 길로 선산에 내려가서 매매를 했답니다. 무려 40억이었대요.
정말 꿈만 같아서 볼을 꼬집어보고 또 꼬집어봤지만 현실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는 안 와서 응급실로 갔지만 없었대요. 마트에도 안 왔다고 하지 연락할 방법은 없지. 이제나 저제나 연락을 기다리다 시간이 흘렀답니다. 어르신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행운일지도 모르는 40억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몇 달 동안 꼼꼼하게 알아보고 뭘 해야 할지 계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에 나온 5층 건물을 샀대요. 하지만 행운과 불행은 교차된다고 하더니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평생 밖으로만 떠돌던 아들을 잘 보내주고 그렇게 제 생각이 많이 나더랍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닌지 매일 절 만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어르신께서 선량하게 사셔서 좋은 날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신 걸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좋아요. 우리 건물 1층은 사장님을 위해서 비워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 갚을 차례예요. 거기서 마트를 다시 시작하세요. 아니 어르신,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자꾸 은혜를 갚는다고 하세요.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할 때 유일하게 당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 저라고 말입니다.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다 보니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했고 붕어빵 리어카도 밀치거나 발로 차버리기 일쑤였는데 저만은 장사도 하게 해주고 늘 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손주와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했는데 저 때문에 살아갈 용기도 얻었고 위로도 얻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아요. 나도 은혜 갚을 기회를 줘요. 제가 받아도 될지 망설여졌지만 감히 감사하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잘 살아내서 어르신의 진심에 보답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저에게 벤츠 차량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딘가 전화를 하자 곧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도망간 아내와 수재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둘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제가 없으니 그들을 찾았다고 해도 제 3자가 나설 수가 없어서 답답하게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어르신의 마음에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어르신은 한참 동안 절 가만히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탐정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 둘은 어느 지방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 일대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이 자자하고 슈퍼도 장사가 잘 된답니다. 전 다음날 벤츠를 타고 그 슈퍼 앞에 내렸습니다. 절 본 아내와 수재가 퍼렇게 질린 표정이 되더군요. 곧 저와 함께 온 경찰에 둘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모여들었고 그때 탐정이 소리쳤어요. 저 둘이 불륜을 저질렀고 저 여자의 남편이자 저 남자의 절친이었던 남자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채 폐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마 어르신이 탐정에게 시킨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내와 수재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둘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게 모든 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 어르신을 만나면서 새삼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착한 끝은 있구나. 죄 지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돌려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늘 선하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마트 사장님으로 장사도 잘 되고 잘 살고 있어요. 어르신은 건물 관리하시면서 복지회관에 다니시며 친구들과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손주 녀석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칠순기념과 손주 대학 입학 기념으로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이라고 하니까 의아하시죠? 네, 제가 어르신의 수양아들이니까요. 우리 셋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모처럼 나란히 앉아 짠 건배를 합니다. 더없이 행복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문득 사진 속 우리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이 똑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